1274년 10월 스시마 섬 해변에서 역사상 가장 끔찍한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임산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꺼내고 젖먹이 아이들의 몸을 찢으며 여성들의 손바닥에 구멍을 뚫어 밧줄을 꿰어 끌고 다니는 만행이 자행되었습니다. 왜 13세기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해상 원정은 이토록 참혹한 비인간적 행위로 점철되었을까요? 몽골 제국과 사무라이, 두 전사 집단이 처음 충돌한 이 전쟁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투 기록을 넘어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순간 중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12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칭기즈칸의 손자 쿠빌라이는 세계 제국의 황제로 군림하며 동아시아 전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서쪽으로는 유럽의 흑해까지, 남쪽으로는 남송과의 경계까지, 동쪽으로는 한반도까지 모두 그의 발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섬나라 일본만이 몽골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쿠빌라이는 1268년 고려를 통해 일본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조공을 바치고 항복하라. 하지만 가마쿠라 막부의 시케노조 토키무네는 단호했습니다. 사신들을 무시하고 아무런 답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쿠빌라이는 총 6차례에 걸쳐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막부 내에서는 경론이 오갔습니다. 조정은 회답을 보내자고 했지만 막부는 전쟁 불사의 태도를 굳혔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몽골 제국이 작은 섬나라의 거부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물론 아니었습니다. 1274년 쿠빌라이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무력으로 일본을 굴복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정의 최전선에는 고려가 있었습니다. 고려는 이미 30년 넘게 몽골과 전쟁을 치른 끝에 1270년 항복한 상태였습니다. 9차례의 침공을 견뎌냈지만 결국 굴복했고 이제는 몽골의 부마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충렬왕은 원나라 공주와 혼인했고 고려는 사실상 원나라의 지배 아래 놓였습니다. 쿠빌라이의 명령은 가혹했습니다. 함선 900척과 군사를 준비하라. 고려는 1274년 상반기 내내 연인원 3만여 명을 동원해 전함 건조에 매달렸습니다. 300척의 대형 전함을 포함해 총 900척의 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여몽전쟁으로 피폐해진 백성들에게 이 새로운 동원은 또 다른 재앙이었습니다. 1274년 10월 3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상 원정군이 하포, 지금의 마산에서 출항했습니다. 총 병력 4만 명, 몽골군과 한군이 2만 5천 명, 고려군이 8천 명, 설원과 안내자가 6,700명이었습니다. 지휘관은 몽골의 홀돈, 홍다고, 유복형과 고려의 명장 김반경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함대의 첫 번째 목표는 스시마 섬이었습니다. 스시마 섬은 한반도와 일본 규슈 사이에 거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작은 섬이었습니다. 지형이 험하고 인구가 적어 대규모 군대를 주둔시키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10월 5일 하포를 떠난 지 이틀 만에 함대가 스시마 섬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섬을 지키던 수비대는 고작 80명의 사무라이였습니다. 지휘관은 소스케쿤이라는 무사였습니다. 그의 가문은 대대로 스시마의 수호자로 봉사해온 명문이었고 혈통은 안토쿠 천황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전해졌습니다. 80명 대 4만 명. 승부는 애초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스케쿠니와 그의 부하들은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해변에 진을 치고 상륙하는 적을 맞아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주한 것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전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일본 사무라이들은 전통적인 1대1 결투 방식으로 싸웠습니다. 적장을 향해 돌진해 명예로운 일기토를 벌이는 것이 그들의 전투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몽골군은 달랐습니다. 밀집 대형을 이루고 집단으로 움직였습니다.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다고 일본 측 기록은 전합니다. 당궁에서 날아오는 화살촉에는 독이 발라져 있어 한 번만 맞아도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철포였습니다. 화약을 채우고 불을 붙여 쏘는 이 무기는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여러 명을 한꺼번에 쓰러뜨렸습니다. 일본 사무라이들은 이런 무기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소스케쿠니의 부대는 신속히 격파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전투가 끝난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하치만 구도 오쿤이라는 일본 측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비록 전쟁의 참혹함을 강조하기 위한 과장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합니다. 여몽연합군은 임산부를 발견하면 배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태아를 꺼냈습니다. 젖먹이 아이들의 가랑이를 찢었습니다. 생포한 남녀의 코나 귀를 베어냈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집단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저항하는 여성들에게는 더욱 끔찍한 운명이 기다렸습니다. 손바닥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 구멍에 밧줄을 꿰었습니다.
그리고 끌고 다니거나 배의 배전에 매달았습니다. 왜 이런 잔혹한 행위가 자행되었을까요? 몽골군의 전통적인 공포정치였습니다. 신기직한 이래로 몽골은 항복하지 않는 적에게는 철저한 학살로 본보기를 보였습니다. 다음 목표지에 공포심을 심어 저항 의지를 꺾기 위함이었습니다. 스시마 섬은 약 열흘간 여몽연합군의 완전한 지배 아래 놓였습니다. 해상과 육상에서 엄중한 감시가 이루어져 외부와의 모든 연락이 차단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주민들은 숨죽이며 지옥 같은 나날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은 다음 목표로 향했습니다. 이키섬이었습니다. 10월 14일 스시마 섬 공격 후 약 9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900척의 함대가 이키섬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이키섬의 수호자는 다이라 가게타카였습니다.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약 100명의 기마 사무라이와 즉석무기로 무장한 지역 주민들이 전부였습니다. 다이라 가게타카는 스시마 섬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히즘의 성을 중심으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10월 14일 낮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연합군의 맹공에 성은 버텼습니다. 날이 저물자 연합군은 배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15일, 날이 밝자마자 공격이 재개되었습니다. 압도적인 화력과 병력의 차이를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은 단시간에 함락되었습니다. 다이라 가게타카는 가신 소자부로에게 명령했습니다. 다자 이후로 가서 본토의 위급함을 알려라. 그리고 할복 자결했습니다. 성이 함락되자마자 또다시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스시마 섬에서와 똑같은, 아니 더욱 잔혹한 만행이 자행되었습니다. 고려사에는 이키섬 전투에서 1천여 명이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체가 3대, 즉 3의 줄기처럼 많았다고 표현했습니다. 100명 남짓한 수비대가 한나절을 버티고 20명이 살아남은 것은 상당히 치열하게 분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이키섬은 스시마 섬보다 더 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말 그대로 박살이 났습니다. 여몽연합군이 이키섬을 떠날 때 배에는 특별한 화물이 실려 있었습니다. 남녀 어린이 200명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힌 이 아이들은 나중에 쿠빌라이 칸에게 헌상되었습니다. 11세기 노예시장에 팔리거나 황제에게 바쳐지기 위해 끌려간 아이들의 운명이 어떠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10월 20일, 여몽연합군은 규슈 본토의 하카타만에 상륙했습니다. 일본군 1만여 명이 맞섰습니다. 하지만 전투 경험과 무기의 우열은 명백했습니다. 일본군은 밀렸습니다. 하카타, 하코자키, 이스 등지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일본군도 연합군의 전술에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1대1 결투 대신 집단 전투를 펼쳤습니다. 밤이 되자 게릴라식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 무렵 연합군 지휘부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총사령관 홀도는 말했습니다. 병사들이 몹시 지쳐있소. 배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소. 하지만 김반경을 비롯한 고려군 장수들은 반대했습니다. 승세를 잡았으니 여기에 배수진을 치고 계속 싸워야 합니다. 결국 홀돈의 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연합군은 밤에 배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운명의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정박해 있던 900척의 배들이 서로 충돌하고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압이 규환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물에 빠진 병사들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11월 27일 충렬왕에게 원정군 퇴각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4일 후 생존자들을 태운 배들이 속속 고려로 귀환했습니다. 한 달 후인 12월 몽골군 장군 홀돈, 홍다고, 유복형이 개경에 올라와 충렬왕과 제국 대장공주 앞에서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것은 일본에서 포로로 잡아온 남녀 어린이 200명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며 쿠빌라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전리품으로 만족했을까요? 아니면 더 큰 원정을 계획했을까요? 그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제1차 원정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쿠빌라이의 야욕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대한 규모의 원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275년 쿠빌라이는 다시 사신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일본의 항복을 요구하는 국서를 들고 갔습니다. 호조, 토키무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사신단을 4개월 동안 다자 이후에 억류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275년 8월 원나라 사신 5명을 가마쿠라로 불러들였습니다. 9월 7일 에노시마의 공개 처형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수많은 일본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전 경고도 없이 5명의 사신을 모두 참수하고 효수했습니다. 몽골 제국의 사신을 참수한다는 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호조 토키무네는 왜 이런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요? 국난을 맞아 다이메와 사무라이들의 기강을 바로잡고 국위를 선양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포를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이었을 것입니다. 스시마와 이키에서 벌어진 참상의 소식이 일본 본토에 전해졌을 때 일본인들이 느낀 공포는 엄청났습니다. 그들은 몽골을 무쿠리, 고려를 고쿠리라고 부르며 두려워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잠자리에서 깨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무쿠리 고쿠리가 온다는 게 사실이에요? 1276년 쿠빌라이는 수건 사업이던 남송 정벌을 완수했습니다. 남송의 막강한 수군과 뛰어난 장수들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본 원정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1281년 제2차 원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훨씬 컸습니다. 동로군 4만 명과 강남군 10만 명, 총 14만 명의 병력이 동원되었습니다. 전함은 무려 4,400척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상 원정이었습니다. 고려군을 이끈 것은 여전히 김반경이었습니다. 이제 70세가 된 백전노장이었습니다. 5월 2일 동로군이 하포에서 출항했습니다. 다시 스시마와 이키를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의 준비가 달랐습니다. 지난 7년간 일본은 해안 방어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하카타만 전체에 높은 석벽을 쌓았습니다. 백성들까지 군사로 편성했습니다. 게릴라 전술을 훈련시켰습니다. 동로군은 하카타만 상륙에 실패했습니다. 하카타만 입구의 시카섬을 공략했다가 철수했습니다. 혼슈 서쪽 해안을 직접 공격했다가 또 철수했습니다. 상륙하지 못한 채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6월 15일 이키섬에서 강남군과 합류하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남군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동로군 진영에서 3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7월 2일 마침내 강남군이 도착했습니다. 총사령관은 남송의 항복장군 법문호였습니다. 7월 27일 동로군과 강남군이 합류해 다카섬 근해에 집결했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 태풍이 다시 몰아쳤습니다. 좁은 만 안에 정박한 4,400척의 배들이 서로 충돌하며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척 이상이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일본 측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강남군은 전선 3,500척과 군사 10만여 명으로 참전했다가 태풍을 만나 모두 익사했으며 시체가 폭우로 흘러들어가 막혔다. 피해 집계가 끝나자 홀돈, 법문호 등 지휘관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 몰래 멀쩡한 배를 골라 타고 일본에서 탈출했습니다. 2만 명 가까운 고려군도 생還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남겨진 10만 명의 병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배를 잃고 육지에 고립된 이들은 장백호라는 인물을 지휘관으로 삼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를 베어 배를 만들어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막부군이 대규모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던 생존자들은 대부분 전사했습니다. 남은 이들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포로들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려인, 몽골인, 한인 이렇게 북방 출신 포로들을 먼저 선별해냈습니다. 그리고 모조리 참수했습니다. 왜 이들만 골라 죽였을까요? 스시마와 이키에서의 학살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제1차 원정에 참여했던 이들에 대한 응징이었습니다. 남송 출신 강남군 병사들만 살려두었습니다. 이들은 노예가 되어 살아남았습니다. 원사에는 10만 명 가운데 살아 돌아온 자가 3명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피해가 엄청났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고려사에 따르면 고려군 중 살아 돌아온 자가 약 1만 9천 명이었습니다. 동원된 병력의 절반 이상이 돌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두 차례의 원정으로 고려가 입은 피해는 막대했습니다. 인적 손실뿐만 아니라 물적 자원의 소모도 엄청났습니다. 농민들이 전함과 무기 제작에 동원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여몽 전쟁에 시달린 백성들에게 일본 원정은 또 다른 재앙이었습니다. 1294년 쿠빌라이 칸이 사망했습니다. 그와 함께 일본 정벌 계획도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일본은 두 번의 태풍을 가미카제, 즉 신의 바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늘과 신이 일본을 특별히 보호한다는 신국 사상이 생겨났습니다. 이 사상은 면면이 이어져 내려와 제2차 세계대전 때 가미카제 특공대로 부활했습니다. 과연 태풍이 일본을 구한 것일까요?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른 요인들도 있었습니다. 급조된 전함의 내구성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디스커버리 채널의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배를 너무 빨리 건조하다 보니 태풍에 취약했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대양 항해에 부적합한 강가용 배까지 징발했습니다. 군의 사기도 문제였습니다. 강제로 동원된 고려군과 남송군은 전의가 낮았습니다.
지휘체계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몽골군, 한군, 고려군, 남송군이 뒤섞여 있었고 언어도 달랐습니다. 반면 일본은 나라의 존망이 걸린 방어전을 치렀습니다. 7년간의 준비로 방어시설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새로운 전술을 익혔습니다. 만약 태풍이 불지 않았더라도 여몽연합군이 승리했을지는 의문입니다. 스시마 전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전쟁의 참혹함입니다.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아이들을 찢고 여성들을 학대하는 만행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몽골은 공포정치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항복하지 않는 도시에는 철저한 학살로 본보기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잔혹한 전술이 오히려 저항 의지를 강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끝까지 항복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도 스시마와 이키에서의 참상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항복하면 똑같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공포가 오히려 결사항전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잔혹행위는 역사를 통틀어 반복되어 왔습니다. 13세기 스시마에서, 20세기 난징에서, 21세기 여러 분쟁 지역에서 똑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스시마 전투의 참상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전쟁의 이름으로, 정복의 이름으로, 어떤 명분으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고려는 이 전쟁에서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였습니다. 강제로 동원되어 일본인들을 학살해야 했고 동시에 막대한 인명과 자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일본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나중에 포로들을 무자비하게 참수한 가해자였습니다. 전쟁에는 선과 악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모든 이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됩니다. 스시마 섬과 이키섬에서 벌어진 학살의 기억은 양국 관계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인들은 몽골과 고려를 두려워하며 적대시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려 침공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14세기, 15세기에는 왜구가 한반도를 끊임없이 침략했습니다. 1419년 조선은 대마도 정벌을 단행했습니다. 이렇게 양국 간의 적대 관계는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역사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을 비난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 전쟁의 참혹함, 강대국의 횡포, 약소국의 고통, 그리고 무엇보다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시마 섬과 이키섬에서 목숨을 잃은 80명의 사무라이, 100명의 수비대, 2천여 명의 주민들, 포로로 끌려간 200명의 어린이들, 배를 만들다 죽어간 고려 백성들, 태풍에 휩쓸려 바다에 수장된 수만 명의 병사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에 휘말린 희생자들이었습니다. 1274년 스시마 해변에서 시작된 비극은 양국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7년 후 더 큰 규모로 반복된 비극은 더 많은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역사는 승자가 기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시마 전투에서는 승자가 없었습니다. 몽골과 고려는 원정에 실패했고 일본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모두가 패자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희생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름도 없이 사라진 수많은 생명들, 가족을 잃은 이들의 슬픔, 전쟁이 남긴 깊은 상처들입니다. 13세기 동아시아를 뒤흔든 이 전쟁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야욕과 무력 충돌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고한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고 어린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750년 전 스시마에서 벌어진 비극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폭력의 무의미함을, 그리고 평화의 소중함을 말입니다. 스시마 전투는 끝났지만 그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강자의 힘으로 약자를 짓밟는 것, 공포로 다른 이들을 지배하려는 것,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파멸로 이어진다는 교훈 말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합니다. 스시마의 비극을 기억하는 것은 과거에 얽매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1274년 10월 스시마 섬 해변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 교훈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